중국 전국시대 때 위나라의 한 농부가 밭에서 사람 머리통만한 옥석을 발견합니다. 혼자서는 처분할 수 없는 크기의 옥석이었기 때문에 궁궐로 가져가 왕에게 바쳤죠. 왕은 이름난 장인들을 불러 옥석의 값어치를 매겨보라고 명했으나 한참을 옥석을 살피던 장인들이 전부 손을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이 옥석의 가치는 감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라며 포기해버렸는데요. 이 이야기에서 유래한 사자성어가 무가지보입니다.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중한 보물이라는 의미의 무가지보라는 사자성어가 현대시대에는 유물이나 문화재를 언급할 때 사용되는데요. 가장 이름난 무가지보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인 직지심체 요절로 그 경제적 가치가 약 8천억 원에 이른다는 세간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조 원 이상의 가치를 지녔다고 평가되는 또 하나의 무가지보가 있습니다.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인데요. 1446년 인쇄된 후 약 500년 가까이 자취를 감추었던 이 해례본 한 부가 경북 안동의 광흥사라는 절에서 복장유물로 발견된 겁니다. 그런데 만약 세종대왕님이 살아계셨다면 500년 뒤 후손들이 저지른 이 만행을 두고 뭐라고 하셨을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양산의 통도사나 평창의 상원사 등 조금 이름 있는 절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탑입니다. 이 탑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하기 위해 쌓기 시작했는데 그 안에 봉안된 사리는 탑의 존재 의미가 됩니다. 불가에서 정멸보궁이란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를 모셔놓은 건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멸보궁에는 일반 사찰에서 볼 수 있는 부처님 불상이 없습니다. 실제 진신사리가 있으니 굳이 불상을 가져올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한국에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5개의 정멸보궁이 있는데 인제의 봉정암, 평창의 상원사, 정선의 정암사, 영월의 법흥사, 그리고 양산의 통도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에서 탑에 사리를 봉안할 때는 오직 사리만을 넣지 않습니다. 사리를 담는 크고 작은 그릇을 넣고 불경도 함께 넣죠. 이러한 유물을 넣는 전통은 탑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불상을 조성할 때도 유물을 넣는데 불상의 뱃속에 넣는 유물을 복장유물이라 합니다. 한반도에서는 신라시대부터 불교가 성행했기 때문에 좋기 1000년이 넘는 불상들이 있는데요. 그 불상에도 분명 복장유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1000년이 훌쩍 지난 불상들이라고 하더라도 보수 또는 계금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유물이 발견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지난 2008년 부산 원광사의 관음보살상에서는 506년 전에 한지에 싸서 보관한 인삼이 발견되기도 했고 1966년에는 불국사의 석가탑에서 무구정광 대다라니경이 발견되어 한국이 금속활자 인쇄술에 이어 목판 인쇄술 분야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쇄본을 가진 국가가 됐습니다. 한국에 존재하는 모든 불상에 복장유물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아직 보수나 계금이 행해지지 않은 불상에는 그 가치를 책정할 수 없는 무가지보가 수없이 많이 담겨 있을 겁니다. 혹 운이 좋아 1400년대에 제작된 불상의 배에서 완전한 형태의 직지를 발견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다만 세속적인 욕심에 홀려 모든 불상을 개복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죄를 짓는 이들이 있습니다. 도굴꾼인데요. 무구정광 대다라니 경도 석가탑에서 진신사리를 훔치려던 도굴꾼들 때문에 발견된 것이고 500년간 자취를 감췄던 오늘의 주인공 훈민정음 해례본도 도굴꾼 때문에 세상에 그 존재가 드러난 경우입니다. 지난 1999년 도굴계 1인자로 꼽히던 서상복은 은밀히 안동 광흥사로 숨어들어 불상의 배를 가른 후 복장유물을 꺼냈습니다. 도굴꾼의 도굴 목적은 그것을 소유하려는 것도 아니고 기증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이 유물을 팔아 주머니를 채우려는 것인 만큼 서상복 역시 자신이 훔친 복장품을 500만원 받고 경북 상주의 한 골동품상에게 팔아넘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죠. 그가 꺼낸 복장유물 중에 500년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훈민정음 해례본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건이 시작됩니다. 광흥사 복장유물로 발견된 훈민정음 해례본은 이후 자취를 감췄다가 약 9년 뒤 경북 상주에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례본에 상주본이라는 이름이 붙게 됐는데 이 상주본을 공개한 인물은 베이끼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2008년 7월 자신의 집을 수리하던 중 발견했다며 이 상주본의 존재를 세상에 공개했는데 이를 언론이 대대적으로 공개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죠. 참고로 훈민정음 해례본은 훈민정음 원본 또는 오성제자고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쉽게 말하면 훈민정음 해설서입니다.
예의, 해례, 정인지 서문 등 총 3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죠. 예의는 우리가 흔히 아는 나란말싸미 듀기게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라는 부분으로 세종대왕이 직접 한글을 만든 이유와 사용법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례는 정인지, 박팽년, 신숙주, 성삼문, 최항, 강희안, 기계, 이선로 등 집현전 학사들이 세종대왕의 명을 받들어 글자를 만든 원리, 기준, 자음과 모음 체계와 용법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으로 예의 부분을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현전 학사 정인지가 대표로 쓴 서문에는 1446년 9월 상순이라는 발간일을 명시하고 있어 한글날 제정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이 특별한 이유는 훈민정음 예의본은 세종실록과 월인석보 등의 내용이 실려있기 때문에 널리 알려졌지만 한글 창제의 원리와 용법을 상세히 기술한 훈민정음 해례본은 약 500년 가까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해례본이 등장하지 않는 바람에 일제강점기 시절 일제는 한글의 창제 과정을 두고 세종대왕이 화장실 창살 모양에서 착안해서 훈민정음을 창제했다는 등 얼토당토하는 이야기까지 등장한 겁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에는 총 2부의 해례본이 존재하는데 한 부는 베이끼라는 인물이 2008년 공개한 해례본이고 다른 하나는 간송미술관을 만든 간송전영필이 기와체 열채값을 지불하고 입수한 해례본입니다. 이를 간송본이라고 부르는데 전영필이 해방 후 조선어학회가 영인할 수 있도록 허락하면서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1997년 유네스코는 간송본을 인류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유산이라고 인정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해례본인 상주본을 바라보는 시선은 상당히 불편하기만 합니다. 정인지가 쓴 서문에 나타난 것처럼 1446년 9월 상순 훈민정음 해례본을 인쇄했지만 총 몇 부가 인쇄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례본이기 때문에 상주본과 간송본은 동일한 목판에서 찍어낸 원본임은 변함없는 사실인데요. 즉 같은 배에서 태어난 형제라는 의미죠. 더구나 상주본에는 누군가가 해례본 중 글자를 만든 원리와 용법을 기술한 제자해 부분에 빼곡히 주석을 달면서 더 귀중하다고 평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상주본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을까요? 바로 저 위에 베이끼라는 인물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8년 7월 집을 수리하다 우연히 발견했다고 발표한 베이끼 덕분에 해례본은 언론의 힘을 빌려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1999년 도굴계 1인자로 불리는 서상복이 이를 도굴해 경북 상주의 골동품상인 조용훈에게 팔았습니다. 참고로 이 서상복이라는 인물이 도굴계 1인자로 불리는 이유는 그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인 직지심체 요절 상권 2권과 이보다 50년 앞선 금속 활자본 불경을 도굴했다는 사실이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금속 활자본 불경이 발견된다면 한국의 금속 활자 인쇄술의 역사는 50년 더 앞당겨지지만 누군가의 손에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서상복에게 이를 구매한 조용훈은 베이끼가 상주본을 공개하자 자신이 원소유주를 자처하며 등장합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조용훈이 상주에서 운영하던 골통품 가게를 방문한 베이끼는 2008년 7월 즈음 가게에서 상주본의 일부를 몰래 찢어 나온 후 진품임이 확인되자 재차 방문해 다른 고서적에 이를 숨겨 반출했습니다. 이 상주본을 집을 수리하다 발견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조용훈이 어이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2011년 6월 대법원은 조용훈이 상주본의 원소유주라는 사실을 인정하고는 베이끼에게 상주본의 인도를 명령했는데요. 대법원 판결 후 조용훈은 2012년 사망 전 상주본에 대한 소유권을 문화재청에 기증했고 베이끼는 절도 혐의로 구속되어 1심에서 10년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을 거쳐 2014년 대법원은 훔쳤다는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고 베이끼는 이후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상주본의 소재에 대해 철저히 함구해왔습니다. 그러다 2015년 3월 그의 집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가 발생해 상주본 일부가 훼손되었고 훼손된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죠. 2022년 10월 9일 한글날을 맞은 오늘까지도 이 상주본의 행방은 묘연합니다. 지난 5월 문화재청 사범단속반이 상주본 강제 회수를 위해 불법 소장자인 베이끼의 집과 사무실 등 주변을 철저히 수색했으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베이끼 본인만이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베이끼는 왜 해례본을 국가로 기증하지 않는 것일까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절도 행위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내려진 후부터 지속적으로 상주본의 가치가 1조 원 이상이라 했으니 그중 10%인 1,000억 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아마 그가 주장하는 것은 유실물법에 기초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실물법 제4조는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라며 보상금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실물을 습득해 반환한 사람은 약 5%에서 20%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베이끼는 아마 이 규정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주본의 가치는 정말 1조 원이 맞는 것일까요? 1조 원이 언론을 중심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2011년 9월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베이끼에 대한 형량구형을 위해 문화재청에 상주본 감정가액을 의뢰했습니다. 당시 4명의 서지학자는 금전적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무가지보지만 굳이 따진다면 1조 원 이상이다라고 판단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직지신체 요절이 약 8천억 원이라는 자료가 있으니 그보다 더 가치가 높은 해례본은 1조 원 이상의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베이끼는 이 주장을 근거로 1조 원의 10%인 1,000억 원을 주면 국가에 돌려주겠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상주본이 진짜 베이끼의 소유가 맞는 것일까요? 얼토당토 않은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물품에 대한 소유권은 문화재청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도굴꾼의 범죄로 세상에 나온 문화재를 두고 소유권 운운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지만 법원은 2011년 판결에서 이 해례본의 소유권은 조용훈에게 있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고 조용훈은 2012년 사망 전 이에 대한 소유권을 문화재청에 기증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적법한 소유권은 현재 문화재청에 있는 것이고 베이끼는 절도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 판결을 받았을 뿐 이에 대한 소유권까지 인정받은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조용훈의 골동품 가게에서 절도를 행했다는 증거가 확실치 않아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일 뿐이지 적어도 소유권이 베이끼에게 있지는 않다는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베이끼가 불법으로 소장 중인 이 상주본의 가치는 0원입니다. 도난 문화재를 은닉하거나 매매하는 행위는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후손을 위해 남긴 소중한 문화유산을 인질로 1,000억 원 운운하는 베이끼를 보는 세종대왕님의 심정이 어떠실지 심히 궁금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